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공기질이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봄의 불청객이죠. 오후부터 황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등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한낮에 14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차차 흐려져 오후 한때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1mm 내외로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악행을 벌이는 사람들이 최근 잇따라 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까지 제도화돼 있는지, 또 약자들을 대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심리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CCTV와 교통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도시정보센터가 일반인과 어린이를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각급 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맞는 입학식을 가진 후 수업이 한창이지만 원주의 한 학교에서는 아직도 공사가 한창인데요.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3월 1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축구장을 만드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1월 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최근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 도면을 고시했는데요. 다음 달 실시 설계에 착수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축구장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와 상담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오늘부터 2025년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에 나섭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진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1에서 4등급 수급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기 어려운 환자들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고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강릉 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가 약자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건들로 얼룩진다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강원도에서 한 해 평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은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네. 실제로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이 좀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23년도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이제 장애인 학대 사례는 52건이고요. 아동학대는 919건, 노인학대는 356건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치가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먼저 첫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제이 씨의 경우인데요. 이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에 오던 중에 그를 보호해줘야 할 그 지원사로부터 정작 이제 끔찍한 성폭행과 폭행의 피해를 당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활동 지원사 제도 자체는 이제 사회 안전망 제도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게 제도에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제도는 원래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뇌병변 장애인 제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활동 지원사가 피해자와 이제 1대1로 집안 내부에서 생활을 하면서 외부에서 감시가 이제 거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학대가 지속이 되었고 피해자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노트북 카메라로 이제 증거를 모은 뒤에서야 이제 고소를 할 수 있었을 정도로 현재 제도 안에서는 이 장애인의 이 활동 지원사의 학대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좀 최근에 활동 지원사의 자질 검증이나 교육 혹은 파견 후에 정기적인 방문 점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에는 지적 장애인인 A씨가 이제 치킨 가게 보조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그 치킨집 형제 사장으로부터 온몸을 둔기로 맞거나 또 귀가 변형될 정도의 장애를 입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 A씨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는 등 그야말로 뭐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학대까지 일삼아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려는 마음은 뭐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사회적 약자를 노린 폭력이나 학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해자들이 어떤 권력이나 통제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 이제 그리고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좀 보상받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의 취약성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가해자들은 이제 반항이나 신고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노려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실제 그 학대 피해자들의 70% 이상이 어떤 지적이나 자폐성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네. 이 의사소통이나 인지가 어려운 이들을 좀 가해자들이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뭐 제가 두 사건만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정작 이제 수면 위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악행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두 사건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났고 또 그 판결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 뇌병변 1급 장애인 사건에서는 이제 남성 활동 지원사에게 이제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신상 정보 10년 공개, 10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좀 중형을 선고를 하였고요. 예. 반면에 최근에 있었던 이 지적 장애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형제 B 씨와 C 씨가 있는데 그 각각 4년,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비해서 좀 이렇게 낮은 형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 대상의 범죄에 대한 좀 일관되는 기준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중형을 선고했다고 해도 가해자가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되는 건데 이제 정작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되풀이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 현행법상 또 장애인, 노인, 아동의 어떤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 판결에서는 좀 형량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대상으로 학대를 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도 절반도 되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네.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가져오는 파장은 사실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엄중하게 좀 다스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럼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좀 저희가 비교해 볼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인의 권익옹호 제도 같은 것들이 한 1970년대부터 운영이 되어서 네. 이 장애인의 사법적인 접근권이라든지 사법 체계와 복지 체계가 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을 하면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라는 걸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역사가 좀 길지 않고 인력이나 예산 등이 좀 제한적이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효과는 좀 아직까지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 의무자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효성의 문제는 앞으로 짚어나가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가 잘 마련은 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네, 다행입니다. 이제 보완할 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자신보다 약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 혹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네.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112 경찰로 신고를 하시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선은 접근하시고,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 이 회복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 내에서도 전문 기관들이 다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학대 문제에 좀 대응을 같이 하시면서 문제를 좀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지 마시고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대응법을 찾아보는 게 현명할 것 같네요. 네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릉 원주대 사회복지학과 박병선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정보센터가 이번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센터의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주시 도시정보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고요. 또 프로그램 시행 취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원주시 도시정보센터는 방범용 CCTV부터 시쿨존 CCTV, 또 교통정보 CCTV 등 원주 지역 전역에 걸쳐 여러 가지 목적별로 설치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하는 곳인데요. 네. 24시간 담당 직원들이 CCTV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돼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화재 위험이 있는 곳처럼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곳이나 음주 등으로 거리에 방치된 시민이 있을 경우 귀가를 돕는 등 경찰이나 소방관 등을 현장으로 연계해서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원주 구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 센터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실제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리기 위해서 원주시가 신청을 받아 센터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어린이들에게는 안전의식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견학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김현정 통합관제팀장에게 프로그램 소개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네, 원주시 도시정보센터는 2015년 1월 개소하여 방범용 CCTV를 포함해 스쿨존 CCTV와 교통정보 CCTV 등 해당 사업 관련 부서에서 목적별로 설치 운영 중인 각종 CCTV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원주 구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는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주요 기능 소개와 함께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린이들에게 알려서 안전의식 제고 및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어린이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CCTV와 교통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도시정보센터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견학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시청각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네. 도시정보센터의 역할을 소개하고 홍보 영상 시청이 진행됩니다. 이후 CCTV 작동을 직접 체험해보고 긴급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비상벨 작동 체험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아트 체험 순으로 총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센터 곳곳에서 관제 요원들이 지역 곳곳을 어떻게 방범사항을 관제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 첫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견학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견학을 원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원주시 통합 예약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김현정 통합관제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도시정보센터 견학 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하시는 프로그램으로서 2015년 센터 개소 이후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1119명의 어린이들이 견학을 하여 개소 이래 가장 많은 어린이 방문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해 주셨을 때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잘 준비해서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방문해 주시는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깜짝 선물도 준비해 두었으니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며 원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주시 도시정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CCTV 운영 또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전해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함께 지역의 안전 또 방범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위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벨 또 CCTV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단체 견학이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도시정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각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을 맞는 입학식을 가진 후에 수업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원주의 한 학교 현장은 아직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의 홍성용 시설 2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청 시설과 시설 2팀장 홍성용입니다. 네, 먼저 설립 계획을 수립한 뒤에 5년 만에 개교를 하게 된 이 섬강고등학교죠. 이 학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섬강고등학교는 기업도시 내 섬강중학교 인근에 신축되었으며 학교 규모는 총 31학급 850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연면적은 약 18,4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건물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신축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 기업도시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섬강고등학교가 드디어 문을 여는가 싶었는데 뭐 개교는 했지만 정작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그래서 지난 3월 4일에 신입생들의 입학식을 인근의 섬강중학교에서 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 공사가 다소 미진해서 3월 4일에는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불가피하게 성광조합체육관에서 입학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예측이 됐던 부분일까요? 아니면 부득이하게 공사가 좀 더 지연이 된 걸까요? 원래 성광고등학교 신축의 당초의 공사기간 검토 과정에서 동절기 및 우기를 제외한 절대 공사기간이 최소 29일 정도는 걸릴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업도시 고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11월 23일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까지 약 한 16개월간 공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공사기간 대비 부족한 기간은 조달처 청에 입찰을 의뢰한 이후에 저희가 부지정비 공사를 분리 시행했고 일부 공법 변경과 일요일 공사 진행 등을 통해서 부족한 공사 기간은 많이 단축해 왔으나 올 겨울에 잦은 강설과 추위로 일부 공사가 미진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첫해 신입생만 해도 사실 260명에 달하는데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네네. 교정에 대형 화물차가 오가고 있고 학교 내부가 분주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네네, 공사 그렇습니다.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는 원인을 방금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의 영향도 있었고 제가 공사의 전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고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할 학교와 수업을 들을 교실이 없어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온라인 수업이죠. 비대면 교육 현장을 겪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우리 학생들이 그럼 언제쯤에 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예상 일정이 나왔을까요? 네네. 지난 7일 금요일에 학생 안전 학교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방시설 안전 완공 검사를 마쳤고요. 네. 어제 이제 도교육청으로 저희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에 도교육청에서는 저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제 방문해서 이제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제 금요일에는 임상 승인이 이제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절차 끝나면 학생들은 다음 주 3월 1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등교가 가능하며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 3월 17일부터 정상적인 등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요. 이제 일정을 맞춰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다가 혹시라도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부모님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기업도시에 들어선 샘마루 초등학교나 섬강중학교 역시 일정을 맞춰서 개교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샘마루 초등학교의 경우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더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의혹들을 좀 어떻게 해소해 주실 예정이실까요? 네네. 학생들이 3월 17일 이후에도 이제 등교한 3월 17일 이후에도 저희가 자잘한 손보기 같은 건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공사는 학교 측과 일일이 다 협의한 후에 이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 공사를 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해줘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전 점검 확실히 잘 해주셔야겠고요. 3번의 도전 끝에 원주 기업도시에 마침내 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이제 학생들의 등교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보입니다.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원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학교를 제때 개교하지 못해서 여러분께 하여튼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는 다시 한번 죄송스러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BF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있고 일부 자녀 공사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권 보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원격 수업 기간에도 지금 정규 수업은 동일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조회나 종례 과정도? 예, 그렇습니다.
정규 예. 교과 수업도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좀 덜 하고 하는 건 없는 거죠? 네, 똑같이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홍성용 시설 2팀장과 함께했습니다. 3월 1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